시어머니가 이사 온 후 박민영은 눈에 띄게 시들기 시작했다. 어머니께서 아침 식사까지 챙겨주시잖아. 당신을 아끼시는 거야. 라며 남편 김준서는 그녀를 격려했다. 바로 그때 민영은 무언가를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찻잔을 바꿔치기 했다. 3년 전 민영은 김준서와 결혼했다. 시어머니와의 간헐적인 마찰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은 행복했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부부는 좀처럼 다투는 일이 없었다. 끔찍한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민영은 월요일을 싫어했지만 그날 아침은 유난히 더 지독했다. 미래솔루션 회사의 회계부서가 위치한 강남 파이낸스 센터 27층은 오래전부터 살모사 굴이라는 악명을 얻은 곳이었다. 책상들이 줄지어 늘어선 개방형 사무실에서는 작은 속삭임조차 메아리 쳤고 동료들의 미소는 드럼 가죽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오전 8시 커피 자판기 앞에는 이미 일회용 컵을 든 여직원들이 최신 가십거리를 늘어놓으며 줄을 서 있었다. 민영은 복도를 걸으며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과 에어컨의 서늘한 바람을 익숙하게 느꼈다. 그녀는 헤드폰을 끼지 않았다. 음악 없이 분기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싶었다. 하지만 서류철이 꽂힌 선반 앞에서 잠시 멈췄을 때 에어컨의 희미한 소음을 뚫고 속삭임이 들려왔다.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척하면서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모를 수가 있지? 손희진 선임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였다. 쉿! 유진이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기며 속삭였다. 바로 근처에 있잖아. 민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뜨거운 기운이 목덜미에서 뺨으로 번졌다. 설마 또? 지겨운 생각이 스쳤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손희진과 유진은 회의실 강화유리 옆에 서서 종이컵을 방패처럼 들고 있었다. 두 사람 중 내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직접 본 사람 있어요? 민영은 너무나도 차분하게 물었고 그 목소리에 옆에 있던 블라인드마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가 눈을 가늘게 뜨자 회색 눈동자가 강철처럼 번뜩였다. 손희진은 시선을 피했고 유진은 어깨를 으쓱하며 검게 변한 커피를 내려다보았다. 두 사람은 마치 사이렌 소리에 놀란 도둑처럼 말없이 흩어졌다. 민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돌아서서 자기 자리로 향했다. 마주치는 사람들은 눈을 피했지만 속삭임은 꼬리처럼 그녀를 따라다니는 듯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피부를 간지리던 불쾌한 소문은 가려움으로 변했다. 모니터의 숫자들은 깔끔한 열을 이루고 있었지만 줄들이 하나로 합쳐져 보였다. 점심시간이었다. 민영은 휴대폰 단축 다이얼에서 준서를 누르고 귀에 가져다 댔다. 신호음. 2번, 3번.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과거 함께했던 점심들이 순식간에 떠올랐다. 옥상에서 먹던 수제버거, 급하게 마시던 커피. 최근 들어 준서는 나중에 전화할게라는 짧은 문자로 답하는 일이 잦아졌다. 민영은 연락처 목록을 훑어내리다 대학 동기이자 리스크관리부서의 분석가인 강지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영아, 무슨 일이야? 지현아, 바쁘지 않으면 카페베네로 내려와 줄래? 사람하고 대화가 절실해. 민영은 웃으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알았어. 5분 안에 갈게. 묻지 않을게라고 지현이 답했다. 카페베네는 벽돌과 유리 칸막이가 교차하는 인테리어로 창밖으로 자동차 행렬이 훤히 보였다. 지현은 이미 코너 테이블에 앉아 설탕 봉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늘 그렇듯 짧은 단발머리와 새빨간 안경이 그녀에게 대담함을 더해 주었다. 무슨 일이야, 친구? 꼭 국세청 조사라도 받은 사람 같네. 지현은 민영을 놀렸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그냥 소문 때문에 미치겠어. 오늘 내 등 뒤에서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소리를 들었어. 민영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끈을 풀었다. 무거운 밤색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쏟아졌다. 그래서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지현이 조심스럽게 차를 저으며 한 모금 마셨다. 너까지 왜 그래? 민영이 눈살을 찌푸렸다. 성급하게 굴지 마. 그냥 그 소문이 너희 층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현이 두 손을 펼쳤다. 자세히 말해봐.
민영의 목소리는 활시위처럼 팽팽해졌다. 소문에 의하면 지현이 목소리를 낮췄다. 한 회장님 딸, 한가은이 내 남편한테 눈독을 들이고 있대. 언젠가 그녀가 자기 차로 준서 씨를 회사까지 태워주는 걸 봤어. 알다시피 차가 워낙 눈에 띄잖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지.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민영은 찻잔을 받침에 내려놓았다. 뭐라고? 왜 나한테 진작 말 안 했어? 솔직히 그냥 헛소문인 줄 알았지. 딱 한 번 본 거고 회의 끝나고 그냥 태워줬을 수도 있잖아. 근데 소문이 버섯처럼 번지고 있어. 지현은 상황을 무마하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바리스타가 코를 스치며 지나갔다. 볶은 원두의 향기가 테이블에 잠시 머물다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 사라졌다. 민영은 맛도 느끼지 못한 채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잔을 내려놓았다. 진짜 끔찍한 게 뭔지 알아? 그녀가 더 조용히 말했다. 오늘까지는 이 모든 억측을 비웃었는데 이제 내 안에 의심이 싹튼 것 같아. 그게 더 역겨워. 민영아. 지현이 그녀의 손을 덮었다. 소문을 모으는 건 쉽지만 그걸 믿는 건 스스로를 독살하기로 결심하는 것과 같아. 시간을 좀 갖고 오늘 꼭 준서 씨랑 얘기해봐. 응, 꼭 그럴게. 민영이 속삭였다. 그리고 들어줘서 고마워. 사무실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는 너무나도 부드럽게 그녀를 들어 올리는 듯 했다. 매 순간이 삼켜지지 않는 캐러멜처럼 늘어졌다. 머릿속에서는 새로운 감사 계획이 체계적으로 세워졌다. 준서와 대화하고 그의 최근 야근을 분석하고 이 헛소문을 반박할 사실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심장 한구석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희미하게 고동치고 있었다. 만약에 업무 종료까지 남은 1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컴퓨터 커서는 숫자를 요구하며 깜빡였지만 민영은 마치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모두가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곁눈질을 느꼈다. 헤드폰에서는 파도 소리 같은 백색 소음이 흘러나왔지만 웅성거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소문은 어떤 방음벽도 뚫고 새어들어왔다. 마침내 퇴근 시간이 되었다. 민영은 트렌치코트를 챙겨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도시의 하늘은 흐릿한 저녁으로 물들고 있었고 거리는 광고판 불빛으로 빛났다. 주차장에서 그녀는 준서의 제네시스와 그 옆에 있는 빨간색 마세라티를 발견했다. 차 옆에는 넥타이를 풀고 파란색 재킷을 입은 준서가 문에 기댄 채 서 있었다. 그 옆에는 밝은 머리, 고든 등 짧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한가은이 있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충격과도 같았다. 민영은 무심코 걸음을 빨리 했다. 하이힐 소리가 불안하게 또각거렸다. 대화는 즉시 멈췄다. 한가은은 돌아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자기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딸기향 향수를 남기고 떠났다. 준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 있다가 거리를 좁혀 민영을 위해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다. 집에 갈까? 그가 차분하게 물었다. 민영은 가방을 방패처럼 무릎 위에 올린 채 차에 탔다. 엔진이 걸리고 그들은 도로로 나섰다. 가로등 불빛이 앞 유리를 스쳐 지나갔고 침묵이 3번째 승객이 되었다. 한 블럭쯤 지났을 때 민영이 고개를 돌렸다. 준서 씨, 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소리야? 그는 힐끗 쳐다보곤 다시 도로로 시선을 돌렸다. 사무실에 소문이 돌고 있어. 당신하고 회장님 딸하고. 그녀는 목이 마르는 것을 느끼며 말을 멈췄다. 그러니까 소문이잖아. 우리 회사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말을 전부 다 믿는 거야, 진심으로?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그냥 내가 다가갔을 때 당신들 너무 갑작스럽게 헤어졌잖아. 뭔가 숨기는 것처럼. 아, 귀여워. 그는 한숨을 쉬며 얼굴에서 보이지 않는 피로의 가면을 벗어던졌다. 한가은 씨가 이사회 대표로 관리하는 입찰건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 비밀 유지를 부탁했고. 그게 다야. 신호등 불빛이 차 안을 붉게 물들였다. 민영은 앞쪽의 헤드라이트 행렬을 바라보았다. 그래도 왜 낮에 내 전화 안 받았어?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재무이사님 회의가 길어졌어. 휴대폰은 무음이었고 준서는 기어를 변속했다. 녹색 신호가 깜빡이다 유리창 너머로 사라졌다. 집에 도착하기 3블록 전에야 그가 침묵을 깼다. 있잖아. 소문 하나하나를 다 신문으로 만들면
우리 둘 다 미쳐버릴 거야. 그는 마치 이 대사를 연습이라도 한 듯 담담하게 말했다. 민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등이 하얘지도록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방 2개짜리 아파트는 익숙한 샌다루드 디퓨저 향으로 그들을 맞았다. 준서는 곧장 욕실로 향했다. 문이 닫히고 물소리가 들렸다. 민영은 구두를 벗고 부엌으로 들어가 전기포트에 물을 올렸다. 천장에서 부드러운 빛이 떨어져 광택 있는 찬장문에 반사되었다. 전기포트가 딸깍 소리를 내며 증기를 뿜었다. 민영은 지현이 지난 생일에 선물해준 분홍색 문양이 있는 머그잔에 물을 따랐다. 대리석 상판에 팔꿈치를 기댄 채 어두운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비친 모습은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의 눈은 예전의 따스함을 잃었다. 이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해. 그녀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주차장, 업무적인 대화, 우연의 일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속 어딘가에서 거친 무언가가 계속해서 긁어대는 듯 했다. 만약에 준서는 티셔츠와 운동복 바지 차림으로 샤워실에서 나왔다. 머리카락은 아직 젖어 있었다. 나 먼저 잘게. 피곤해서. 그는 침실로 향하며 말했다. 알았어. 민영은 차가 식은 지 오래된 머그잔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소파 옆 램프만 남겨두고 불을 끈 뒤 반쯤 어두운 곳에 찻잔을 들고 앉았다. 침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준서가 휴대폰을 협탁에 놓고 스위치를 끄는 소리. 집은 밤의 정적에 잠겼다. 거리는 저 아래에서 웅웅거렸지만 안에서는 자신의 생각 소리가 어떤 경적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다. 자정. 민영은 소파에 누워 부드러운 담요를 무릎 아래로 끌어당겼다. 휴대폰 검색창에 배우자 외도 증거라고 입력했지만 손가락은 차마 검색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3년 전 결혼식이 떠올랐다. 해변, 저녁파도, 언제나 진실을 말하겠다는 약속. 그때 그녀의 드레스에서는 소금과 가드니아 향이 났고 준서는 어떤 폭풍우도 그들의 항로를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공허한 의심의 바람이 집을 안에서부터 흔들고 있었다.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밤의 그릇에 아주 작은 시간의 물방울을 떨어뜨렸다. 민영은 눈을 감았다. 내일 다시 한번 물어보면 그가 설명해 줄 거야. 그리고 나는 믿을 거야. 하지만 의식의 밑바닥에서는 조용한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다. 만약 진실이 소문보다 더 날카롭다면 그녀는 아침에 선명한 파란색 원피스와 낮은 굽의 구두를 신기로 결심했다. 언제나 등을 꼿꼿이 펴게 해주는 전투복이었다. 그리고 만약 손희진이 가장 먼저 독서를 내뱉는다면 민영은 더 환하게 웃어 보일 것이다. 남편에 관해서는 그들은 대화할 것이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민영은 머릿속이 완전히 고요해질 때까지 500초를 세어보려 애쓰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40초까지밖에 세지 못했다. 그녀는 일어나 탁상 램프를 끄고 침실로 향했다. 문이 삐걱거렸다. 준서는 등을 돌린 채 자고 있었다. 숨소리는 고르게 들렸다. 민영은 조용히 이불 속으로 들어가 옆에 있는 그의 어깨 온기를 느꼈다. 순간 그를 깨워 당장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말은 쓰라린 덩어리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천장을 향해 돌아 누워 어둠이 불안을 덮어주도록 내버려 두었다. 결국 결혼의 가장 큰 적은 제3자가 아니라 말하지 않은 진실이다. 내일 그녀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내일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야. 밤은 고르게 숨쉬었고 소문은 이 벽들 너머 어딘가에 숨어 있었다. 하지만 머리맡 창문의 차가운 거울에는 이 월요일이 모든 것을 풀어헤칠 첫 번째 실을 뽑아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바로 그 민영이 비치고 있었다. 준서는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있는 날이 잦아졌다. 처음에는 민영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연이은 프로젝트, 보고서, 투자자 미팅. 회사가 막 자리를 잡아가던 시절에는 그녀 자신도 자정을 훌쩍 넘겨 퇴근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녀는 그런 상황을 이해했지만 무언가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 그가 멀어지고 있었다. 곁에 있는 것 같았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벽으로 분리된 듯 했다.
따뜻하고 세심했지만 스쳐 지나가는 듯한 태도. 그의 생각은 저 멀리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다. 눈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웠고 말수는 평소보다 더 적어졌다. 스킨십은 욕망보다는 습관에 가까웠다. 그녀는 스스로가 키스, 포옹, 사랑해라는 말의 횟수를 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그것이 그가 아직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미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증거라도 될 수 있다는 듯이. 어느 날 저녁 그는 늦게 귀가했다. 그의 코트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톡 쏘면서도 달콤한 분명 그녀의 향수는 아니었다. 그는 신발을 벗고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냉장고로 다가갔다. 저녁 먹었어? 그녀가 부엌 조리대 옆에 서서 물었다. 손에는 나무 주걱이 들려 있었고 냄비에는 한때 그가 그토록 좋아했던 그녀의 특제 해물탕이 끓고 있었다. 밖에서 간단히 먹었어. 그가 어깨 너머로 툭 던졌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에게 키스하지도 안아주지도 하루가 어땠는지 묻지도 않았다. 무슨 일 있어? 마침내 그녀가 차분하게 말하려고 애쓰며 물었다. 그는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피곤하게 웃었다. 그냥 지쳐서. 힘든 한 주였어. 그녀는 냄비로 돌아섰다. 가슴 속에서 불안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말 피곤한 걸지도 모른다. 일주일 후 그는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신 출장 간 적 없잖아. 민영은 문틀에 어깨를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준서는 가방 벨트를 조이며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중얼거렸다. 회사가 확장 중이야. 부장님이 나를 수석 엔지니어로 사전 답사 보내셨어. 새로운 파트너, 새로운 장비. 지금 중요한 시기인 거 알잖아. 응, 물론이지.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너무 갑작스러워서 출장 계획이 있다는 말도 안 했잖아. 그가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걱정 마. 며칠이면 돼. 계속 연락할게. 전화해. 그녀가 그의 가슴에 기대며 조용히 말했다. 그의 팔이 순간 그녀를 감쌌지만 곧바로 떨어졌다. 사랑해. 그가 문가에서 신발을 신으며 던졌다. 나도. 문이 닫혔다. 민영은 현관에 서서 문에서 스며드는 냉기가 심장까지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민영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새로운 프로젝트 서류를 뒤적였지만 생각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흘렀다. 머릿속에는 준서의 말, 그의 시선, 그의 말투가 맴돌았다. 무언가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실보다 거짓이 더 많은 것 같았다. 전화가 울렸다. 동료이자 친구인 지현이었다. 민영아, 사무실이야? 점심 먹으러 가자. 다들 길 건너 카페에 모이기로 했어. 곧 갈게. 그녀는 코트를 걸치고 머리를 정돈한 뒤 밖으로 나섰다. 밖은 쌀쌀했다. 하늘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바람이 코트 자락을 살짝 흔들었다. 카페 안은 아늑했다. 커피향, 갓 구운 빵 냄새,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들. 그녀는 지현과 옆부서 여직원 2명이 이미 앉아있는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그래, 출장 간 그분은 잘 지내신대? 그들 중 한 명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민영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준서 씨? 출장 가서 잘 지내. 왜 물어봐? 아, 그냥 한가은 씨 인스타 스토리 봤는데 호텔 창밖 풍경이랑 비즈니스 트립 해시태그를 올렸더라고. 내 남편도 거기로 간 것 같아서. 민영의 가슴이 차갑게 식었다. 가은 씨라고? 그녀가 되물었다. 확실해? 나 걔 SNS 본 지 꽤 됐어. 내 남편이랑 같이 일하잖아. 지현은 민영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는 즉시 그녀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민영아, 성급한 결론 내리지 마. 그냥 동료들이랑 같이 간 걸 수도 있잖아. 응, 물론이지. 그냥.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민영이 속삭였다. 한마디도 어떤 낌새도. 들어봐. 네가 너무 과장하는 걸 수도 있어. 지현이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같이 갔다고 해서 뭐? 업무 때문이잖아.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아무 의미 없다고? 그녀가 되물었다.
나는 그가 한가은이랑 같이 출장 간 걸 우연히 다른 사람한테서 듣고 있는데 나한테는 언급조차 안 했어. 이게 정상이야? 아니, 물론 아니지. 지연이 그녀의 손가락을 부드럽게 쥐었다. 하지만 그래도 확실해야 해. 미리 상상하지 마. 그냥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 그럴지도. 민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이미 들끓고 있었다. 점심 식사 후 그녀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한가은의 SNS를 열었다. 공개된 프로필, 스토리, 호텔, 준서와 함께 찍은 사진.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심장이 조여들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닫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흐릿했다. 저녁에 그녀는 걸어서 집으로 향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생기 있게 했다. 도시는 소란스러웠고 상점 진열장은 불빛으로 유혹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아파트에 들어선 민영은 문에 등을 기댔다. 외로움이 거의 물리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코트를 벗고 구두를 벗어던진 뒤 부엌으로 가 레드 와인 한 잔을 따랐다. 소파에 앉았다.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 3번. 자기야. 그가 받았다. 괜찮아? 응? 그녀는 담담하게 말하려고 애썼다.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아주 좋아. 오늘 하루 종일 회의했어. 내일 아침에는 공장에 가야 하고. 혼자 갔어? 뭐 거의. 다른 부서 사람들도 몇 명 있고. 그가 말을 멈췄다. 왜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 걱정 마. 괜찮아. 알았어. 그녀가 말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잘 자.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불타는 듯 했다. 그는 거짓말을 했다. 또다시 그녀는 침실로 가서 불을 켜고 거울로 다가갔다. 거울 속에는 지친 눈, 억지 미소, 그리고 모든 움직임에 의심이 가득한 여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게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할 거지? 그녀는 생각했다. 답은 없었다. 아직은. 다음 날.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노트북을 켜고 커피를 내린 뒤 메모장을 들고 앉았다. 다른 곳에 집중해야 했다.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에 집중하려 할 때 지현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안녕. 어때? 안 좋아. 민영은 솔직하게 인정했다. 거의 못 잤어. 한가은이 정말로 같은 출장을 갔다는 걸 알게 됐어. 그리고 같은 비행기를 탔대. 공항에서 그들을 봤다는 사람이 있어. 누가 봤는데? 기술팀의 박 대리님. 조카가 항공사에서 일하는데 준서 씨랑 한가은 씨가 체크인할 때 봤대. 둘만 있었대. 다른 사람들은 없이. 민영은 얼어붙었다. 그걸로 끝이네. 그녀가 속삭였다. 그는 의식적으로 냉정하게 나에게 거짓말을 한 거야. 민영아, 기다려. 그와 이야기해야 해. 침착하게. 아직 싸우지는 마. 모든 것을 확인해봐. 그냥 이해가 안 돼. 왜 그랬을까?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을까? 왜 모든 것을 등 뒤에서 했을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때로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해. 하지만 너는 강해져야 해. 민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그냥 속는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 그건 나도 동의해. 그냥 서두르지 말라는 거야. 민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돌아왔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직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틀이 지났다. 저녁은 불안했다. 어둠이 내리자 민영의 집에는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이 찾아왔다. 밖에서는 바람소리와 이웃집 개의 간헐적인 짖는 소리만 들렸다. 부엌에서는 낡은 벽시계가 희미하게 똑딱거리며 그녀의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순간들을 세고 있었다. 휴대폰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화면은 몇 분마다 깜빡였다. 민영은 강박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계속해서 화면 잠금을 해제하며 준서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조용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답장 없는 메시지를 보낸 지 거의 3시간이 지났다. 그녀는 2번, 그리고 또 한 번, 또 한 번 전화를 걸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가슴속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무겁고 둔한 감정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담요에 몸을 말고 식은 찻잔을 손에 든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거의 4시간 만에 휴대폰이 진동했을 때 민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화면에 준서라는 이름이 떴다. 영상통화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녹색 수신 버튼을 눌렀다. 자기야, 잘 지내? 그의 목소리가 들리고 화면에는 익숙한 미소가 나타났다. 준서는 피곤해 보였지만 씩씩한 척하려 애썼다. 왜 그 여자랑 같이 출장 갔다고 말 안 했어? 그녀는 인사도 없이 바로 쏘아붙였다. 그는 순간 멈칫하더니 뒷머리를 긁적이며 두 팔을 벌렸다. 나도 마지막까지 몰랐어. 이 대리랑 가는 줄 알았는데 공항에서 그녀랑 같이 가는 걸 알게 됐어. 질투하는 거야? 그는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듯 웃었다. 준서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더 날카로워졌다.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처음엔 소문, 당신의 잦은 야근, 이제는 그녀와의 출장까지. 민영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밀려오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화면에서 고개를 돌렸지만 목소리의 떨림은 감출 수 없었다. 내가 어떻게 느낄지 생각도 안 해봤어. 바보같이. 준서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너만 사랑해. 그는 휴대폰 화면을 통해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고 순간 그녀는 믿고 싶어졌다. 마음속 모든 것이 그에 대한 애틋함과 그리움으로 조여들었다. 그녀는 마치 거리를 좁히려는 듯 그에게 닿을 수 있을 것처럼 휴대폰을 얼굴 가까이 가져갔다. 왜 바로 말 안 했어? 그녀가 속삭였다. 널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괜히 걱정시킬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오히려 반대가 됐네. 미안해.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정말 널 아프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그들은 몇 초간 침묵했다. 창밖에서는 눈보라가 울부짖었다. 민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흥분을 억누르려 애썼다. 지금 어디야? 지금 내 방이야. 우리 호텔이 바로 클라이언트 사무실 옆에 있어. 내일 아침에 회의하고 그러고 나면 집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가 미소 지었다. 너무 보고 싶어 하지 마. 알았지? 말은 쉽지. 준서는 작별 인사를 하며 손을 흔들고 전화를 끊었다. 민영은 그가 다시 화면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듯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 들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텅 빈 기분을 느꼈다.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다. 믿고 싶었지만 의심이 그녀를 격렬하게 옥죄는 것을 잊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영은 일찍 잠에서 깼다.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이 깬 것이었다. 준서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자기야, 좀 늦어질 것 같아.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해결해야 해. 최대한 빨리 돌아가도록 노력할게. 그녀는 화면을 응시했다. 심장이 조여들었다. 손가락이 저절로 답장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진심이야? 왜? 그는 메시지를 받자마자 바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 미안하게 됐어. 그가 시작했다. 클라이언트가 감사를 받게 됐어. 서류 정리될 때까지 프로젝트 일부가 중단됐어. 우리가 여기 있어야 해. 나 없이는 안 돼? 그녀는? 민영이 억눌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도 남았어. 우리 둘 다 프레젠테이션을 책임지고 있거든. 하지만 네가 그게 신경 쓰인다면 우린 다른 방에 묵고 있어.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에게서 남은 인내심마저 조용히 빼앗아간 것처럼 쓰라렸다. 준서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그가 한숨을 쉬었다. 나만 믿어, 나만. 이 모든 게 지나가면 우리는 예전처럼 다시 함께할 거야. 하지만 예전처럼은 오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준서는 점점 더 드물게 전화를 했고 때로는 일이 산더미야. 하루 종일 정신 없었어. 미안, 말할 기운이 없네. 내일 연락할게. 라는 짧은 문자만 보냈다. 민영은 자신이 불필요하고 외롭다고 느꼈다. 그녀는 평정심을 잃기 시작했다. 밤에 창가에 앉아 깜빡이는 가로등을 바라보며 그가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상상하곤 했다. 그는 그녀에게 솔직한 걸까? 아니면 이미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그의 목소리, 그의 시선, 그의 약속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이렇게나 세차게 조여드는 걸까? 어느 날 저녁, 참다 못한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는 바로 받지 않았다. 어디야? 그녀가 담담하게 말하려고 애쓰며 물었다. 방이야. 방금 돌아왔어. 힘든 하루였어. 문자도 안 했잖아. 미안, 나 피곤해. 너무. 나랑 말하는 게 피곤해. 아니면 나랑 있는 게 피곤해. 그는 침묵했다. 그러고 나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말하지 마. 나 그냥 한계에 다다랐어. 여기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 그리고 네가 걱정하는 걸 원치 않아. 늦었어. 난 이미 걱정하고 화나고 괴로워하고 있어. 자기야. 그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너는 내 가족이고 내 여자야. 나도 힘들지만 버티려고 노력하고 있어. 우리를 위해서. 그럼 그걸 보여줘. 사라지지 말고. 그렇게 대화는 끝났다. 민영은 휴대폰을 협탁에 놓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모순으로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한쪽에는 사랑, 추억, 다정함이, 다른 한쪽에는 서운함, 불안, 질투가 있었다. 다시 3일이 지났다. 준서는 여전히 출장 중이었다. 그는 거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전화를 할 때면 짧고 건조하게 말했다. 마치 그녀가 닿을 수 없는 유리병 너머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다. 민영은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10분마다 휴대폰을 쳐다보지 않았다. 울지 않았고 화를 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그녀의 보호막이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식사 중에 친구 다솜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때? 잘 버티고 있어? 노력 중이야. 민영이 짧게 대답했다. 있잖아. 그쪽 사무실 여직원 인스타 스토리 봤는데 식당에서 점심 먹고 있더라고. 준서 씨도 거기 있었어. 그리고 그녀도 나란히 앉아서 웃고 있더라. 민영은 창백해졌다. 확실해?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넌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민영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몇 분이 지나서야 다시 집어들 수 있었다. 준서에게 문자를 보내고 소리 지르고 비난하고 싶었지만 대신 휴대폰 속 사진들을 열었다. 함께 찍은 사진, 그의 미소, 그녀의 눈, 모든 것이 여전히 생생했지만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그녀는 다시 창가에 앉았다. 무릎 위에는 따뜻한 담요가, 손에는 생강차 한 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안에서 결심이 무르익고 있었다. 무언가 변해야 했다. 그가 변하든 그녀가 변하든 아니면 모든 것이 변하든 민영의 남편이 출장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준서는 늦은 저녁에 집에 돌아왔다. 코트를 벗고 기지개를 켤 때 그의 여행 가방이 현관 바닥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집은 저녁 식사 냄새가 나는 아늑한 침묵이 아닌 폭풍 전야처럼 텅 비고 긴장된 침묵으로 그를 맞았다. 그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며 부엌 입구에서 민영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등을 돌리고 서 있었고 손은 긴장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떨리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그녀의 기다림을 말없이 증명하듯 식어버린 찻잔과 손대지 않은 음식이 놓여 있었다. 왔어. 준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다. 나 집에 왔어. 민영이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붉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 폭풍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을 거라고 진심으로 생각해? 억눌린 감정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소리야? 준서가 멈춰섰다. 무슨 소리냐고? 그녀가 거의 소리치듯 되물었다. 어쩌면 당신들 사이에 정말 뭔가 있다는 거? 내가 SNS에서 당신이 한가은이랑 식당에 앉아 있는 걸 봤다는 거?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우연히 그녀와 출장을 가게 됐는지도 궁금하네. 내가 언제까지 바로 코앞에 있는 걸 못 본 척 해야 하는데. 준서는 턱을 굳혔다. 우린 그냥 계약 체결 후에 저녁 식사를 한 거야. 그것 때문에 싸우자는 거야? 싸우자고? 그녀가 두 손을 들었다. 난 일주일 내내 속을 끓였어. 당신이 괜찮아라는 건조한 문자나 보내는 동안. 근데 이제 와서 내가 히스테리라고? 그래? 난 그런 말 안 했어. 준서가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내 모든 행동이 의심받는 건 이제 지긋지긋해. 우리가 함께한 지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 민영아. 내가 정말
보스 딸이랑 바람이나 피울 사람이라고 생각해? 민영은 그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아픔, 서운함, 피로가 모두 그녀의 시선에 담겨 있었다. 나 지쳤어, 준서 씨. 그녀가 속삭이고는 돌아섰다. 내가 더 이상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게 무서워. 그날 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다. 준서는 거실로 가서 소파에 베개와 담요를 던지고 잠이 들었다. 그는 천장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갈비뼈 아래에서 둔하고 거의 물리적인 무게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민영은 침실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조용히 마치 눈물의 고삐를 풀면 멈출 수 없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아침에 그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희미해 보였다. 설탕 없는 커피도, 음식도, 옷도. 준서가 운전했고 민영은 창밖을 응시하며 침묵했다. 차는 사무실 건물 앞에서 멈췄다. 그들이 내렸을 때 주차장 정문 옆에 검은색 외제차가 멈춰 섰다. 그 차에서 언제나처럼 우아하게 차려입은 한가은이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키가 크고 자신감 있는 자세와 옅은 미소를 띤 남자가 함께였다. 그는 한가은에게 손을 내밀어 문 닫는 것을 도와주었다. 준서 씨. 한가은이 가까이 다가오며 명랑하게 불렀다. 인사해요. 제 약혼자 이민호 씨예요. 남자는 친근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준서에게 손을 내밀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말없이 악수했다. 민영은 얼어붙었다. 약혼자 한가은에게. 그녀는 예기치 못한 평온함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준서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 커플이 건물 유리문 뒤로 사라졌을 때 민영은 말없이 남편의 팔짱을 꼈다. 그들의 손가락이 닿았고 그녀 안에서 무언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미안해. 내가 틀렸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냥 그 소문들, 사진들 때문에. 준서는 코웃음을 쳤다. 난 우리가 서로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툭 던지고는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민영은 입구에 서 있었다. 속은 텅 비었고 부끄러웠다. 그녀의 모든 추측은 단지 두려움의 투영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제 그녀 스스로가 키운 신뢰의 균열만이 남았다. 그들은 업무 시간 내내 업무적인 이야기 외에는 말을 하지 않았다. 민영은 자신을 다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업무에 몰두했지만 생각은 아침의 장면으로 되돌아갔다. 준서의 얼굴, 그의 목소리, 그의 눈 속의 차가움. 퇴근 후 차 안에서 그녀가 먼저 침묵을 깼다. 생각해봤는데 어디 좀 갈까? 저녁이나 영화나 그냥 당신이랑 나랑. 준서는 시동을 걸었다. 오늘은 안 돼. 피곤해. 그리고 솔직히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그 말은 어떤 꾸짖음보다 더 아프게 베었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민영은 혼자 아파트로 들어갔다. 준서는 마치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듯이 차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밤에 그녀는 잠 못 이루고 누워 있었고 그가 새벽녘에야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조용히, 거의 도둑처럼. 그리고 또다시 그녀에게 오지 않았다. 그날은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사무실은 분주했지만 점심때쯤 민영은 가벼운 몸살 기운을 느꼈다. 서류 결제가 끝나고 회의도 일찍 끝나자 상사가 예기치 않게 그녀를 일찍 퇴근시켜 주었다. 드문 기회였고 그녀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다. 민영은 화해의 시작이 될 저녁을 준비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슈퍼마켓으로 향했다. 그녀는 준서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을 고르고 해산물 파스타 재료를 사고 장식을 위해 부드러운 장미 꽃잎을 골랐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촛불, 음악, 부드러운 담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그리고 물론 그녀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소식까지. 그녀는 준서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생각이었다. 그것은 그들만의 특별한 순간이 되어야 했다. 저녁 7시쯤 아파트는 마늘과 바질 향으로 가득 찼다. 식탁에는 이미 와인 한 병과 2개의 잔이 놓여 있었고 촛불은 고르고 따뜻한 빛을 내며 타오르고 있었다. 민영은 그녀의 가는 허리와 부드러운 몸의 곡선을 강조하는 연한 하늘색 실크 원피스를 입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입술은 살짝 립스틱을 발랐다.
자물쇠에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자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반응을 기대하며 서둘러 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낭만적인 키스와 이게 무슨 서프라이즈야 라는 말 대신 문 앞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준서와 그의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가. 방해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최은희 여사가 옅지만 뚜렷한 조소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언제나 환영이죠. 민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목구멍이 마치 가시가 박힌 것처럼 조여왔다. 준서는 아내를 향해 죄책감 섞인 미소를 지었다. 미안, 미리 말할 틈이 없었어. 사무실 나오는데 바로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와서 아파트 수리가 시작됐대.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일주일 정도 지내시라고 했어. 괜찮지? 네, 물론이죠. 그녀는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살짝 숙였다. 들어오세요. 그녀의 낭만적인 저녁 식사, 촛불, 모든 분위기가 갑자기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이 원피스도 장미도 모든 것이 실패한 연극 무대 위의 소품 같았다. 귀가 타오르고 속에서 서운함과 실망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부엌에서 최은희 여사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절제된 고갯짓을 한 뒤 흥미로운 조명을 발견했다. 아주 은밀하구나. 촛불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니, 아가? 우리가 무슨 조선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분위기 내려고요. 민영이 식탁에서 장미 꽃잎을 치우며 중얼거렸다. 어머님 오실 줄 몰랐어요. 그래, 보이더구나. 다음번에는 미리 알려주마. 네가 이런 요리 경연 대회 같은 걸 준비하지 않도록. 시어머니는 말을 멈추고는 씩 웃었다. 준서는 긴장감을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그는 포크를 들고 맛있게 파스타를 맛보았다. 당신이 요리할 때가 제일 좋아. 그는 민영이 거의 먹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말했다. 밤은 조용히 찾아왔다. 준서의 어머니는 손님 방에 자리를 잡았다. 민영은 침대에서 오랫동안 뒤척였다. 마침내 준서가 침실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이미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그녀를 안으려 했지만 그녀는 몸을 굳혔다. 무슨 일 있어? 그가 속삭였다. 적어도 미리 알려줄 수는 있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차가웠다. 미안해. 정말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 잠깐이잖아. 내 일주일이 전부 엉망이 됐어. 준서 씨, 나는... 그녀는 임신에 대해 말하기를 망설이며 말을 끊었다. 그냥 당신이랑 저녁을 보내고 싶었어. 그가 한숨을 쉬며 멀어졌다. 너무 극적으로 생각하지 마, 자기야. 그냥 일주일이잖아. 다음 날 아침은 타버린 토스트 냄새로 시작되었다. 민영이 부엌으로 가보니 최은희 여사가 아침 식사 준비 과정을 지휘하고 있었다. 아, 벌써 일어났구나. 좀 더 자게 해주고 싶었는데. 얼굴을 보니 피곤해 보이는구나. 아니면 잠을 설쳤니? 조금요. 민영이 건조하게 대답했다. 참, 창고에서 유통기한 지난 잼 한 병을 찾았어. 설마 우리 준서한테 먹인 건 아니겠지. 걔 위가 약하잖아. 감사합니다. 제가 식사는 잘 챙기고 있어요. 그래야지. 여자는 부엌을 잘 챙겨야 해. 특히 남편이 그렇게 바쁜 사람일 때는. 시어머니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민영은 시선을 내리깔며 입술을 깨물었다. 속에서 분노가 들끓었지만 꾹 참았다. 하루는 폭발을 억제하는 모드로 지나갔다. 시어머니는 욕실의 수건 정리, 방을 어둡게 만든다는 커튼, 심지어 그녀의 헤어스타일에 대해서까지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전에는 머리를 다르게 만졌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런 부스스한 스타일이 유행이니. 얄궂게도 준서는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민영은 거의 참을 수 없는 여자와 단둘이 남겨졌다. 저녁 식사 후 최은희 여사가 친구에게 전화하러 갔을 때 민영은 지쳐서 안락 의자에 앉았다. 준서가 마침내 현관에 나타났다. 휴, 힘든 하루였어. 그가 재킷을 벗었다. 여기는 어땠냐고? 괴물과 함께하는 서바이벌 리얼리티 쇼 같았어. 민영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준서는 웃었다. 자기야, 너무 과장하지 마. 그냥 엄마잖아.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지. 어머니 힘든 시기인 건 알겠는데 내가 화풀이 대상이 되어야 해?
준서 씨, 나도 강철이 아니야. 우리 둘만의 저녁을 준비하고 싶었어. 서로를 위한 시간을 갖기로 약속했잖아. 근데 지금은 어머니의 잔소리 없이는 당신이랑 대화조차 할 수 없어. 다 지나갈 거야. 조금만 참아. 알았지. 그녀는 그가 자신의 떨리는 입술을 보지 못하도록 돌아섰다. 그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의 노력도, 그녀의 감정도, 그녀의 두려움도. 3일이 안개 속처럼 지나갔다. 민영은 버티려고 애썼다. 청소하고 요리하고 시어머니의 또 다른 비꼬는 말에 미소로 답했지만 속에서는 응어리가 쌓여갔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그녀가 차를 따르고 있을 때 최은희 여사가 맞은편에 앉아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혹시 살 좀 쪘니? 원피스가. 예전 같지 않게 딱 맞네. 민영은 하마터면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미안. 그냥 내가 좀 세심해서. 요가라도 등록하는 게 어때? 몸매 유지에 아주 도움이 된단다. 제 몸매는 어머님께서 신경 쓰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민영이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부엌을 나갔다. 눈물이 눈앞을 가렸다. 더는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한계에 다다랐다. 그리고 그 순간 창가에 서서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주먹을 쥐고 그녀는 깨달았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하지만 지금 준서에게 임신 사실을 말하는 것은 실수일 것이다. 그는 온통 일과 어머니와 피로에 빠져 있었다. 그 순간은 그들의 것이어야 했다. 오직 그들만의 것. 지금은 그저 살아남아야 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다시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준서는 나중에 들어와 옆에 앉았다. 무슨 슬픈 일 있어? 또 엄마랑 다퉈서? 화해한 적도 없어요. 민영이 대답했다. 그가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다. 내가 곧 다 해결할게. 며칠만 더 참아줘.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준서는 그것을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최은희 여사가 그들의 집으로 이사 온 순간부터 민영은 빛을 잃어버린 듯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그녀는 에너지로 넘쳤다. 일과 집안일을 가뿐하게 해냈고 준서에게 특별한 순간에 전하고 싶은 소식을 마음속에 비밀스럽게 품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다. 현기증, 머릿속에 흐릿한 무거움, 메스꺼움, 그리고 쇠약감. 예전에는 자신 안에 새로운 생명의 행복한 징후로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준서는 평소처럼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업무와 수다스러운 어머니에게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는 단지 민영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자기야. 이제 어머니께서 도와주시잖아. 아침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즐겨. 그녀는 최은희 여사가 부엌에 들어설 때마다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안에는 항상 발레리안과 무언가 역겨울 정도로 달콤한 냄새가 맴돌았다. 그 냄새는 첫날부터 민영에게 메스꺼움을 유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똑같은 의식이 반복되었다. 시어머니가 내어주는 향긋한 민트차 한 잔. 마시렴. 잠 깨는데 도움이 될 거야. 여자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녀 앞에 머그잔을 놓으며 말했다. 민영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실제로 몸이 좋지 않았고 그 보살핌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상태는 악화되었다. 머릿속에서는 점점 더 불안한 생각이 떠올랐고 그녀는 그 생각을 필사적으로 떨쳐내려 애썼다. 설마 또다시 메스꺼움과 급격한 복통을 겪은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녀는 처음으로 차를 다 마시지 않았다. 준서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나갔고 최은희 여사는 늘 그렇듯 신문을 들고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다 안 마셨네, 민영아. 그녀가 불만 섞인 기색으로 말했다. 별로 마시고 싶지가 않네요. 좀 쓴 것 같아요. 민영이 시어머니의 반응을 살피며 대답했다. 여자는 얼굴을 찌푸렸다. 건강검진이라도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니? 요즘 네가 너무 기운이 없어 보여. 민영은 대답을 참았다. 오, 자신이 왜 기운이 없는지 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 증거도 확신도 없었다. 단지 추측뿐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민영은 작은 실험을 했다.
최은희 여사가 오트밀을 끓이다가 전화에 정신이 팔린 사이 그녀는 재빨리 찻잔을 바꿔치기 했다. 준서는 이미 나갔고 둘만 있었다. 여자는 절제된 미소를 지으며 민영 앞에 찻잔을 놓았지만 바뀐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자, 약속대로 민트와 라벤더를 넣은 신선한 차야. 시어머니가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민영은 그녀가 머그잔을 입술로 가져가는 것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하루 동안 민영은 놀랍게도 몸 상태가 좋았다. 현기증도 없었고 메스꺼움도 사라졌으며 기분도 나아졌다. 반면 최은희 여사는 좋지 않아 보였다. 혈압이 좀 이상하네. 그녀가 손바닥을 이마에 대고 불평했다. 우연의 일치일 리가 없어. 민영은 처음으로 가슴속에서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분노가 싹 트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같은 수법을 썼고 결과는 똑같았다. 그녀는 편안해졌고 시어머니는 몸이 안 좋아졌다. 그날 아침 준서와 함께 사무실로 가는 길에 민영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희생자가 될 생각이 없었다. 자기야,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그들이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그녀가 말했다. 준서는 도로에서 시선을 뗐다. 지금 시작하지는 마. 아침부터 신경이 곤두서 있어. 한 회장님과 중요한 회의가 있단 말이야. 이건 중요해, 준서 씨.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불안한 결의가 느껴졌다. 그는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듣고 있어. 몸이 안 좋았어요. 아주 많이. 그리고 몇 가지 의심이 들어요. 그가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무슨 의심? 찻잔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께서 매일 차를 끓여주시잖아요. 제가 어머님 찻잔으로 마시기 시작했고 제 찻잔은 어머님께 드렸어요. 그러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저는 괜찮아졌고 어머님은 제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셨어요. 준서는 신경질적이고 약간 짜증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내 어머니가 내 찻잔에 뭘 탔다는 거야. 진심이야, 민영아? 선 넘고 있잖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가 고개를 휙 돌려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내 어머니가 널 그 정도로 짜증나게 해서 어머니를 중상모략할 준비까지 되어 있을 줄은 몰랐네. 역겨워, 민영아. 중상모략이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당신이 조금이라도 내 말을 들어줬다면 내가 몇 주째 고통받고 있다는 걸 이해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은 매번 내가 마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미소 지으세요. 비난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일에 참견하시고 당신은 그걸 못 보고 있잖아요. 네가 과장하는 거야. 엄마는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라고. 도와준다고요? 민영이 코웃음을 쳤다. 어머님은 제 달걀 프라이를 고무 밑창이라고 하셨고 제 옷 스타일은 촌스럽다고 하셨고 제 사진 취미는 어리석다고 하셨어요. 이게 도움이에요? 준서는 할 말을 잃고 침묵했다. 차 안에는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사무실에 도착했고 한마디도 없이 내렸다. 엘리베이터 안에서야 그가 갑자기 말했다. 알았어, 확인해 볼게. 하지만 만약 거짓말이라면 민영아, 용서 안 해.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서운함이 아닌 절망감으로 조여왔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오직 자신과 아기와 가정을 위한 안전뿐이었으니까. 그날 저녁 아파트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의 부드러운 빛이 흘러들었고 바람은 게으르게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민영은 준서 맞은편 식탁에 앉아 접시 위에 포크를 힘없이 움직였다. 최은희 여사가 차린 저녁 식사는 먹음직스러워 보였지만 식욕이 없었다. 마음이 불안했다. 준서의 어머니와 대화한 후 그녀가 또다시 민영을 아들의 짝으로 부족하다고 여기는 태도를 보이자 기분은 완전히 망가졌다. 너 전혀 먹지를 않는구나. 준서가 식기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민영이 억지 미소를 지었다. 먼저 들어가서 자야겠어요. 준서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최근 들어 민영은 자주 자기 안에 틀어박혔고 웃는 일이 드물어졌으며 보통 밝고 생기 있던 그녀의 눈은 마치 불안이 깃든 것처럼 어두워졌다. 그는 어머니의 끊임없는 공격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지 못하는 자신을 탓했다. 몇 시간 후 모든 것이 변했다. 민영아, 준서의 비명은 그가 욕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창백하게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했을 때 복도에 메아리 쳤다.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고 호흡은 얕았다. 세상에, 엄마, 119 좀 불러줘요. 주변 세상은 선명함을 잃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 영화처럼 일어났다. 사이렌, 구급차, 응급실, 병원 복도에서 준서는 우리의 갇힌 짐승처럼 서성거렸다. 그는 다리도 팔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가슴속의 둔한 통증과 속을 파고드는 두려움뿐이었다. 응급실 문에서 의사가 나왔을 때 준서는 그에게 달려갔다. 아내는요? 괜찮습니까? 상태는 안정되었습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중독 증세가 너무 심했습니다. 30분만 늦었어도 아내분께서 위험할 뻔했습니다. 준서는 창백해졌다. 그는 의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즉시 이해하지 못했다. 아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어떤 아이요? 설마? 박민영 씨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 안 하시던가요? 의사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준서는 고개를 저으며 한 걸음 물러섰다. 속이 뒤집혔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공포와 무력감에 구역질이 났다. 그는 몇 분 동안 돌처럼 앉아 있다가 결심한 듯 일어나 병실로 향했다. 민영은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멎으며 속눈썹은 떨리고 있었다. 준서는 다가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가 눈을 떴다. 미안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뭐가? 그는 간신히 눈물을 참았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당신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었어요. 민영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다. 모든 게 안정되고 우리 둘만 남게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잔소리 때문에 어머님이 그런 짓까지 할 수 있는 분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어머니가 그랬다고 생각해? 준서는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이 말랐다. 확실해? 민영은 침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했다. 준서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어머니랑 얘기할게. 맹세해. 그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병실을 나섰다. 분노가 그의 온몸을 채우는 것을 느꼈다. 아파트는 여전히 거짓된 침묵에 잠겨 있었다. 최은희 여사는 거실에서 와인 한 잔을 들고 잡지를 넘기고 있었다. 문이 쾅 닫히자 그녀는 움찔했다. 준서야,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냐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포효와 같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쏜살같이 다가갔다. 지금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목소리 낮춰라. 그녀는 체면을 유지하려 애썼다. 제정신이세요? 당신이 민영이를 독살했어요. 그는 마치 판사처럼 그녀에게 손가락질했다. 그녀는 죽을 뻔했어요. 아이는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이 우리 아이를 죽였어. 여자는 와인잔을 떨어뜨렸다. 잔은 바닥에 요란하게 부딪히며 깨졌다. 아이. 그녀는 아들을 어안이 벙벙한 채 쳐다보았다. 그래요. 임신했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녀에게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걸 알았죠? 그녀의 눈빛, 그녀의 미소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녀가 나를 나락으로 끌어내린다고 생각했겠죠. 그는 소리쳤다. 그녀가 당신한테 뭘 어쨌는데요? 대체 왜? 나는 그냥 네가 행복하길 바랐을 뿐이야. 최은희 여사가 중얼거렸다. 네가 직접 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잖니. 그리고 한가은 씨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요? 준서가 주먹을 쥐었다. 우리가 뭐라도 있는 것 같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으셨어요?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동료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이웃이 너희가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구나. 세상에 온갖 뜬소문을 다 들으시는군요. 난 당신이 그녀와 함께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
여자가 시선을 떨궜다. 생각하셨다고요? 그가 으르렁거렸다. 당신이 나를 대신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재판을 열고 판결을 내리고 이제는 준서는 한 걸음 물러서며 눈앞의 여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우아하고 차갑고 항상 자신감 넘치던 최은희 여사는 이제 겁에 질린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병원으로 갈 거예요. 당신은 여기서 나가요. 보고 싶지 않아요. 지금도 앞으로도. 준서야. 다 끝났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는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다. 민영은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이불 끝을 꽉 쥐고 누워 있었다. 준서가 들어오자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어머님하고 얘기했어요? 그는 말없이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손가락에 입을 맞췄다. 네, 영원히 쫓아냈어요. 확실해요? 속삭임이었다. 물론이야. 당신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 어머니의 야망도 가문의 자존심도. 난 아이를 잃었어. 당신까지 잃고 싶지 않아. 당신도 떠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눈물이 다시 눈에 고였다. 절대. 들었어? 절대 안 떠나. 그는 그녀에게 몸을 숙여 이마를 맞댔다. 긴 침묵. 오직 링거 떨어지는 소리와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뿐이었다. 우리 괜찮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우린 이미 이겨내고 있어. 함께. 준서는 그녀의 아픔을 어떻게 치유하고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되돌려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다. 이제 그는 언제나 곁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도 감히 그들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마치 고통과 상실, 쓰라림으로 가득 찬 이 현실 속에서 그들을 묶어주는 그 가느다란 끈에 매달리듯. 하지만 이 어둠 속에는 빛이 있었다. 그들의 사랑.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했다. 반쯤 열린 창문으로 아침 바람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어 신선함과 희망의 향기를 가져왔다. 민영은 침대에 누워 깨어나는 도시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몸은 아직 쇠약했지만 영혼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병은 물러갔고 고통도 사라졌다. 오직 그녀가 애써 외면하려 하는 가벼운 공허함만이 남았다. 문에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민영이 침대 옆 꽃병의 꽃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준서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마카롱과 새 신문을 들고 들어왔다. 안녕, 예쁜이. 오늘 누가 이 병원 벽을 떠나는지 맞춰봐. 정말요? 민영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협탁 위에 놓았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가 좋아서 퇴원 준비가 됐다고 하셨어. 물론 몸조심해야겠지만 이제 거의 집에 온 거야. 그녀는 새하얀 시트 위로 시선을 내렸다. 집, 평범한 삶이 너무 그리웠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자기야. 약속할게. 그녀는 그를 향해 돌아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어머님 없이요. 준서는 그녀의 손을 쥐었다. 응.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미 어머니 치료를 시작하셨어. 민영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는 쉽지 않았다. 나중에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녀의 머리는 준서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그는 마치 그녀를 너무 세게 흔들까봐 두려운 듯이 천천히 운전했다. 창밖으로 나무들이 스쳐 지나갔다. 도시는 활기를 되찾았고 그와 함께 그들의 이야기도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있잖아. 그가 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시작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할지, 네가 나를 용서하게 하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어. 그럴 필요 없어요. 당신도 나처럼 속았잖아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비록 바로는 아니었지만 당신이 결국 나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가 씩 웃었다. 뭐 내가 좀 고집불통이긴 하지. 유전인가 봐요. 민영이 아이러니하게 말했다. 그들은 둘 다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는 오랫동안 부족했던 바로 그 가벼움이 있었다. 한 달 후 여행 가방을 싼 그들은 비행기에 올라 제주도로 향했다. 준서는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메일도 전화도 없이 오직 당신, 나, 그리고 바다뿐이야.
그가 호텔 금고에 휴대폰을 잠그며 말했다. 민영은 따뜻한 모래 위에 맨발로 서서 파도가 해변으로 밀려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심장은 다시 믿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준서가 뒤에서 다가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바다가 치유해준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 네, 정말로 치유해주네요. 봐요. 이제 숨 쉬는 것부터가 달라요. 매일 아침 그들은 해변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민영은 다시 웃기 시작했다. 피부는 황금빛을 띠기 시작했고 눈은 반짝였다. 준서는 사랑에 빠진 시선으로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민영은 그보다 먼저 잠에서 깼다. 가볍게, 거의 소리 없이 침대에서 빠져나와 욕실로 향했다. 며칠 전부터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새로운 기후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날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두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는 테스트기를 불빛에 비춰보았다. 2줄, 선명하고 확실한 2줄.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울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숨을 죽인 채 바라보며 오랫동안 욕조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준서는 잠에서 깨어 그녀가 옆에 없는 것을 발견했다. 민영아? 그가 욕실 문을 두드렸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다. 민영은 테스트기를 손에 쥔 채 앉아 있었다. 민영아. 그가 멈춰섰다. 이거 혹시?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고 마침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준서 씨, 기대하기가 무서워요.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 혼자 아니야.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다를 거야. 확실해요? 물론이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상상도 못할 거야. 그는 온몸과 온 영혼으로 그녀를 꽉 껴안았다. 그들의 숨결이 하나가 되었다. 심장은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그날 늦게 그들은 파라솔 아래 해변에 앉아 석양이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우리 딸이면 이름을 예은이라고 지을까요? 민영이 속삭였다. 아들이면 시우라고 하자. 준서가 웃었다. 벌써 다 생각해놨네. 중요한 건 함께라는 거지. 그는 그녀의 관자놀이에 입을 맞췄다. 언제나. 그 순간부터 삶은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바다는 그들의 두 번째 기회의 증인이 되었다. 그리고 민영의 안에서는 작은 심장이 뛰고 있었다. 가장 긴 겨울이 지나도 봄은 언제나 온다는 것을 상기시키며